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월간 비하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편 이어가고 있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 역자분이 와 계시니까 역자분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편집자님이? 아니요, 역자분은 워낙 나중에 하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제가 아주 그냥 개론적인 개론적인 것만 네, 어떤 얘기하고. 책인가요? 이 책은 일단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이후 캐버너의 모든 책들의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그 잠정적인 생각들이 담긴 어떤 청사진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청사진 그려놓고 나중에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캐버너는 실제로 청사진 그려놓고 나중에 그대로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씩 그 저작들로 펴냈다는 점에서 되게 재미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캐버 이후의 캐버너의 모든 학문적 저작들의 청사진이 되는 작품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른바 요새 조금 영미권에서 어쨌든 주요 흐름 중에 하나가 급진정통주의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 급진정통주의가 원래 발생한 곳이 이제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뭔가 서서히 그 흐름이 이동이 되기 시작해요. 소개하고 그것을 뭔가 그 급진정통주의 생각을 반영한 것들이 제 기억에는 급진정통주의 책이 이제 1998년에 나왔는데 캐버너 그때 참여하고 이 Theopolitical Imagination이 2002년인가? 제 기억에는 이런 그랬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미국에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우군을 얻어요. 그래서 얻은 게 우리가 요새 굉장히 그 개신교권에서 잘 나가는 제임스 K 스미스나 우리나라에 소개 안 됐지만 다니엘 벨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또 소개 안 된 스티븐 롱이라고 이제 장로교 신학자인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멘틀리아트도 급진정통주의와 이렇게 친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새 잘 나가는 신학자들은 어지간하면 약간 우군, 급진정통주의 우군적인 면이 있어요. 또 잘 나가는 신학자 중에 한 명 피터 라이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레이엄 워드의 제자고,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창기부터 이 캐버너가 함께했고 그 흐름의 굉장히 큰 특징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장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1장이 이제 국가가 구세주라는 신화고 2장이 시민사회가 자유공간이라는 신화 3장이 세계화가 보편적이라는 신화 신화 뭐 이러면서 이제 신화 깨기를 하는 거죠. 도장 깨기 하듯이. 근데 1, 2, 3 굳이 말하면은 제 예상으로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러실 것 같은데 1장에서는 오 이러다가 2장에서는 무슨 말인가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3장에서는 다시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 그러다 이제 끝나시고 이제 옹기니의 말을 보시면서 이제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옹기니의 말 보시면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1장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캐버너가 하고 싶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1장에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정치신학 말고 또 요새 또 굉장히 주요 흐름 중에 하나인 공공신학을 이제 이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하는 캐버너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게 2장이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 세계화라는 어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빕더 이 눈을 들이댔을 때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지 잠깐 스케치적으로 이렇게 된 게 3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캐버너가 무슨 말인지 정말 무슨 말 핵심만 알고 싶다. 사실은 1장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강론과 좀 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진행할지 단초를 발견하고 싶다면 2, 3장, 3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장이 굉장히 뜨거운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신학을 이른바 네. 신학 안에서의 이제 평가가 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논쟁이 사실은 되게 많이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게 좀 눈밝은 독자가 많이 나타나서 네. 사실 이거 보고 흥분하고 캐버너 이 새끼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근데 의외로 다 그냥 뭐 좋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야 될지 슬퍼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손 박사님께서 이제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각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각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그 각 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대의 탄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관례적인 이해를 따르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의 그 정치적 여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종교적 광기가 서로가 이렇게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서로를 살육하는 그런 종교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종교가 공적인 장에 들어서지 않도록 정교 분리를 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 정치의 영역을 이제 더 이상은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국가 권위가 이제 담당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근대의 탄생과 세속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불지른 그 방화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종교적인 광신 혹은 종교적인 세력이었고 문제 해결사 혹은 불지르는 것을 이제 그 소방수처럼 이렇게 불 끄는 존재는 바로 국가였다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캐버너는 그 서사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대의 탄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종교적 광신 혹은 또 종교 세력 간의 교리적인 차이들로 인한 어떤 살육들이 없지는 않았죠. 분명히 그것들이 발생했던 사실인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만들어진 신학 정치적 상상 혹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다. 이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국가다라고 하는 신화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좀 일장에서 그 좀 역사적으로 뭐 아주 뭐 역사학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종교 전쟁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관점에서 렌즈를 좀 달리 보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면화되고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퇴각이 되고 하게 된 그 역사적 맥락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서는 좀 이제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근대 국가가 어떻게 담당하게 되는가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캐버너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사실은 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사실은 현실에 가면 오히려 그 어긋나 있다. 그 분명히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근대 세속 국가라고 하는 것이 폭력부터 우리를 구원했다기보다도 오히려 폭력의 전장으로 우리를 내몰았다. 그리고 이전 못지않게 더 많은 폭력들을 더 낳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근대 국가의 신성화된 측면들 너무나도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더 이상은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그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쫓아내고 교회를 신성화했던 그 작업을 다시 뒤집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탈신성화시키고 교회를 재정치화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치화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그 폭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물론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이제 캐버너식의 이제 그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성찬의 정치학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일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등장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또 그에서 좀 조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2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 당대의
당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캐버너가 이제 처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겠죠. 미국의 현실에서의 그 공적인 신학 담론의 어떤 한 가지 맥락을 이제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장이 좀 상당히 역사적으로 근데 초기 이야기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면 2장에서는 그 당대의 어떤 신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그 캐버너의 입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사적인 영역에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갇히지 않고 개토화되지 않고 공적인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시에 폭력적인 수단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흐름이 바로 공공신학이라고 그 캐버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캐버너가 이야기하는 공공신학의 특징은 정치적이진 않지만 공적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public without being political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의 영역이 있고요. 근데 국가의 어떤 우리가 강압적인 국가 권력과는 구별이 되는 공적인 영역이 있다. 뭐 광장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적인 영역에 갇혀서도 안 되고 또 강압적인 국가 권력으로 포섭돼서도 안 되고 자유로운 광장에서 어떤 설득으로 이렇게 공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캐버너가 지적하는 그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공공신학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여러 지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캐버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숙고를 해요. 이 비판적으로 숙고한다고 했을 때 교회의 공적 참여 자체를 그냥 무조건 나쁜 것 혹은 그것을 그 지양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방식은 물론 아니겠죠. 분명히 캐버너도 이른바 강압적인 방식, 뭐 비유를 들자면 콘스탄티누스의 어떤 칼의 방식이 아니고 또 반대로 사사화된 방식, 개토화된 방식, 도피하는 방식도 아니어야 된다. 강제와 도피가 아닌 방식에 대해서는 찬동한다. 그리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공적 신학 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 신학의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캐버너의 비판은 이 국가와 공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강압적 국가 권력, 국가 영역과 그 자유로운 시민 사회 영역을 나누고 시민 사회에 교회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그 자신감 있는 흐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나이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라고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상 정말 시민사회가 정말 자유로운 거냐, 생각만큼 여론에서 공적 포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영향력 이면에는 이미 국가의 어떤 조작,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 안에서, 그렇죠. 그런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상호 침투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지나치게 과묵하고 있다, 혹은 그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캐버너가 참조하고 있는 이제 사회학자 혹은 그 사회학자는 찰스 틸리라고 하는 그 역사 사회학자를 그 참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푸코를 참조를 하면서 국가 권력이 사실은 국가 권력과 독립적인 방식의 시민 사회가 그 나타나는 그 시민 사회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얼마나 참 허망한 일인가라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 방금 전에 뭐 여기도 그 건물에도 건물주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이 이제 감시 체계화되어 있고 규율사회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열심히 뭔가 그 시민을 잘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가의 규율 기제 속으로 이게 포섭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히 새로운 뭔가 분석을 했다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학자라든지 또 그 철학자의 그 푸코의 논의를 그 참조를 하면서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 사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데라고 했을 때 국가가 만들어내는 제자도와
그 상반되는 혹은 대립되는 교회의 제자도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멜로 주교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국가 폭력을 이제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국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의 제자도를 더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공공신학의 한 가지 흐름 속에서 정치 투쟁 혹은 강압적인 국가 권력 에서는 손을 떼고 뭔가 공적인 공간에서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맞서 대항하고 대립선을 더 긋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떤 그 뭐 또 일상에서의 어떤 저항 전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고요. 이제 3장에서는요. 그 3장에서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의 신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말 그대로 세계화 담론이 이제 시작되고 특히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넘어가면 이제 세계화 논쟁들이 한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출판된 게 2002년도인데 그 원래 썼던 논문들이 90년대니까요. 한참 세계화 논쟁 속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화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환상들, 뭔가 그 다양성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뭔가 그 더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처럼 하는 그런 그 환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수탈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서서 가톨릭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이제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화가 어떤 글로벌 자본이 지역을 잠식하고 그 장악하는 것과는 달리 가톨릭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로컬한 차원과 보편적인 차원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그 제시를 해요. 성찬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편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성찬의 특수한 지역에서 나누어지는 성찬은 전체 한 일부나 주변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전체 몸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그것들은 보편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에 맞서서 굉장히 특정한 지역을 고수하는 굉장히 분파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을 가지고 보편이랑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톨릭 보편성 혹은 성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그 자체라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영역을 내가 확보해야 된다. 특수한 영역, 지역의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 장소에서 그 전해지는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내가 지키려고 방어하고 또 애쓰고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글로벌리즘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성찬을 받고 그 성찬에서 들려지는 내러티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순례자의 걸음들이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는 식의 상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책을 읽으시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 책에 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이 책을 한 번 읽으시면서 약간 힘드실 수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로. 네. 성실한 역자분. 네, 성실하시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질문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읽으면서 되게 스스로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그 전에 저는 정치학에 대해 오해가 사실 있었습니다. 정치학하면 떠오르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이다. 네. 약간 마치 똑같은 거죠. 철학과 가면 철학과냐냐,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전보로 왔냐? 예, 전보로 왔냐, 이런.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치학 하면 정치 입문 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정치학이라는 게
그 주로 연구하는 게 정치학 그 서양 정치학 쪽 전공하셨나요? 그러면 역전님께서는? 근데 뭐 그 전공은 서양 정치 사상인데요. 네. 근데 잘 모릅니다. 자, 제가 그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네, 모른다는 말로 아니 자꾸 원래 네.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모른다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자기가 특징 때문에. 모른다는 걸 아니까 네. 그게 되게 훌륭한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치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정치 신학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중간에 언급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정치한다 싶으면은 보통 기독당 아니면은 광화문에 계신 그 전 땡땡 생명책 지으신다는 분, 뭐 이런 분들 과격하게 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렇게 얼마 전에 뭐 최 땡땡 선교사님께서는 어느 특정 정당에 가서 굉장히 또 거기서 또 과격한 발언을 좀 하셨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느낌이 그렇게 뉘앙스 좋은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자유당 시절의 어떤 것도 아니면은 뭐 군사 정권 시절에 이런 것들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 정치 신학 말할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질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치학 개론 처음 할 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그렇죠. 질문을 네. 이제 던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쟁하는 개념인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쟁하는 개념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국엔 통치 기술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뭐 갈등과 타협을 조율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미시적으로 정치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서로가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정치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라벨링을 붙이는데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치 신학이 이렇게 그 20세기에 이제 다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역할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이제 회자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른바 그 나치 시대의 개관 법학자였던 칼 슈미트가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을 해요. 그 책을 집필을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19세기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이 신학과 무관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신학적인 국면, 신학적인 어떤 정치에 있어서 종교적인 차원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슈미트가 정치 신학에서는 그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슈미트 자체의 이력이 이제 나치 시대의 개관 법학자니까 여기서 좀 용어 설명할 것 같아요. 개관 법학자. 크라운 주리스트.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러죠? 황제 법학자. 그러니까 법학자에서 굉장히 우리가 개관신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굉장히 영향력을 이제 그 논쟁적이기도 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법학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정치적 논쟁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됐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슈미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 정치와 신학이 분리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제 하여튼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한 가지 떠올랐던 것 같은 게 이게 정치 신학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신학하게 되면 우리 방금 떠오르는 게 아까 말했듯이 기독당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광화문에서 나타나신 전 땡땡 목사님이 뭐 생명책에서 뭐 지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자유당 시절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어떤 교회가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은 사실 정치 신학이라는 의미가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까 뭐 다른 면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극단의 면도 있긴 한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치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답변을 그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논자들마다 서로가 경쟁하면서 정치가 무엇인가를 개념화시키는 것처럼 그 정치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정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치와 신학의
밀접한 관계 정도로 이해를 하겠죠. 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학술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20세기에 이제 그 부각이 된 것은 세속화 이후에도 세속화. 여전히 네네. 그러니까 근대 세속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에 있어서 신학적 차원 혹은 정치의 종교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유행시켰던 사람 혹은 그 사람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후에 그 저작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이제 그 유행이 되었던 혹은 논쟁이 되었던 문제화가 되었던 그 저자는 그 칼 슈미트라고 하는 네. 나치 시대의 그 헌법학자이자 정치적 논객인데요. 그 사람이 1920년대에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라벨링을 이제 라벨링. 붙였죠. 그러니까 아. 카피라이트가 그 20세기 정치 신학 논의에서 카피라이트가 먼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죠. 깃발 꼽은 거죠. 깃발 딱 그렇죠. 꼽고. 깃발을 꽂은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그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의 이른바 새로운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라벨링이 다시 붙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요한 베프티스트 메츠라든지 또 몰트만이라든지 메츠. 예. 라너 제자 그 메츠라든지 또 젤레라든지 또 젤레. 몰트만이라든지 젤레가 무슨 젤레? 도르트 젤레. 네. 우리가 아는 도르트 젤레. 예. 네네. 우리가 아는 그 젤레. 네, 그 젤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정치 신학을 이렇게 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이게 특히 메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회의 사사화를 반대하면서 그 오히려 그 그리스도교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정치 신학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슈미트가 나치 시대의 헌법학자였고 나치에 이제 동조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슈미트는 정치와 신학의 관계를 굉장히 그 이제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막상 슈미트 전공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슈미트가 정치 신학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정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정치 신학 그 자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불가능성,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것은 세속화 이후에도 그 종교가 그 더 이상 그 정치 영역에 활발하게 종교 세력이 활발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 세계에서도 그것들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메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책을 우리가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106페이지 각주를 보시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치 신학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치와 신학의 관계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 그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 대표적인 또 정치 신학이 예를 들면 해방 신학이라든지 또 민중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치 신학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공공신학이라고 했을 때 캐버너가 이야기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미의 정치신학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데 캐버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공신학은 그 여러 정치신학의 그 부류 중에서 특정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투쟁보다는 보다 더 이제 공적 공간, 그 시민적 그 자유 공간이라고 하는 시민 사회에 그 더 주목하는 어떤 정치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시죠? 아니요, 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약간은 좀 특히 약간 저처럼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 네. 즉 이런 입장들을 많이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그걸 넘는 순간부터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 아니면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금기시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은 걸 수도 있지만은 요즘만큼 또 교회가 정치에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또 드문 것 같고 사회 분위기가 그런 모습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조건 하나씩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본인이 어느 스탠스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원론적 질문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속화 이후에 세속화라는 게 결국 이제 그러니까는 세속 권력과 교회가 어떤 게 분리되어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걸 말했을 때
근데 다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분리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정치 신학이라는 게 지금을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한테도 굉장히 필수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필수적 요소가 그러니까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도 그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신학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탐구하고 그리고 성서와 성사와 그리고 교회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또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치에 있어서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그 선을 그어야 돼. 여기까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야 돼. 혹은 이 영역은 내가 다루어선 안 돼. 이 영역은 굉장히 더러운 영역이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한 영역이니까 이 영역은 가면 안 돼.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신학자일 뿐 아니라 정치 신학자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 우려가 되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일견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라는 거는 어떤 이념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어떤 가족이나 지역이나 이런 유산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쉽사리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등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정당화시키고 타자에게 그걸 강제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무례한 방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강단해서 해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지혜롭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물어볼 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나는 복음의 순수성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 영역을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으로써 은폐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더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그러니까 성서를 이해하고 해설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오히려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나는 순수하다라는 입장으로 위치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오게 되는 패착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이야기를 자제해야 된다는 말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죠. 특히 캐버너의 그 관점을 생각해보면 국가 폭력이 계속해서 자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주변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정치 영역이야. 권력의 영역이야. 여기에서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과연 복음의 순수성일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오히려 오히려 더럽혀질 수 있는 어떤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그 성육신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복음의 순수성일까? 그건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측면. 근데 마지막에 사실 정리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름 하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저만 하더라도 그 되게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는데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그렇게 사회의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막 복음의 순수성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제약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한번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책 읽을 때 팁 뭐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역자분이 생각하신 이 책 독법 팁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까? 네. 이 책 제목이 이제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모든 책을
그렇게 읽어야겠지만 첫 번째는 관대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이 묻는 이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방식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학술적인 그 분야에서 각 세부 전공자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혹은 때로는 이거는 너무 좀 왜곡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평이한 서사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또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역사도 나오기도 하고 또 사회 이론가들이 종종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제가 무엇인지를 좀 관대하게 이렇게 쭉 이해하는 방식으로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설명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각 장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비판적인 숙고점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시 묻는, 결국 이 책이 그 서구 학자가 서구 정치 사상과 그리고 현대 정치를 이제 이야기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독자는 그 서구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포개서 읽어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1장을 근대성의 기원과 국가의 탄생, 그것의 신학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근대 국가가 스스로가 그 안에서 탄생한 것처럼 서사가 그 기술 그 서사가 되어 그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서구 근대성의 탄생은 그 이면에는 식민지의 수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발견이라고 배우지만 디스커버리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타자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은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신학적인 자원을 가지고 그 정치 경제적인 수탈이 함께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거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대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마치 이 책은 근대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은 엘리케 듀셀의 1492 타자의 은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말 그대로 그 탈식민주의적이고 해방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근대성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이 또 신학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본하고 폭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읽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장에서는 그 캐버너가 이제 주로 참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푸코예요. 푸코의 그 근대 규율 권력인데 푸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푸코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후기 자본주의의 권력의 작동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일상에서 어떻게 저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학자로 미셸 드 세르토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151페이지에 보면 미셸 드 세르토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권이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구미 시장님이시죠. 장세령 박사님께서 그 세르토에 대한 구미. 네. 지금 현재 구미 시장님이 장세령 박사님이 그 저술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세르토에 대한 소개가 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세르토가 이제 예수의 사회 이론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그 관대하게 읽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푸코와 대비되는 세르토의 그 일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 주의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조미나 선생님께서 세르토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와. 근데 조금씩 이게 근데 사실은 오늘이 약간 특이한 게 저희 지금까지 다른 것 다르게 굉장히 다른 측면의 책이잖아요. 이 책이 사실 생소한 용어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 좀 질문 더 드리자면은 아까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이거였어요. 아메리카를 그러니까 디스커버한 게 아니라 커버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그 디스커버가 아니라 커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커버했을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폐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네. 가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엔 없었나요? 없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하고 확장하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캐버너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캐버너는 이런 도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도식이냐면 근대성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교권과 속권, 다시 말하면 교황과 황제의 이원화된 정치 구도가 근대 국가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2단계 국가로 넘어간 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세계화의 단계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라고만 그 도식화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 전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1648년도에 1648년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 주권 질서가 그 국제 질서로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관례적인 이해를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화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그 담론들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 과연 그 주권 질서가 이렇게 17세기 중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200~3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있어 왔느냐 넌센스 아니냐. 그리고 그 주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도 넌센스 아니냐. 주권의 규범과 주권의 현실은 언제나 엇박자였고 언제나 제국의 침탈과 식민의 수탈과 이런 제국과 식민의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그 있어 왔던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신성 로마 제국도 그 나폴레옹 때까지 있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17세기 그 제국 질서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유럽만 보더라도 폴란드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렇게 분할되기도 하고 네. 그래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 자생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 이 두 가지가 다 신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신화라는 신화다. 것이죠. 근데 그 신화를 사실은 캐버너는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그리고 각각 개별적인 논문을 가지고 쓴 걸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오게 되면 그 신화를 그 깨뜨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이죠. 한편에서는 기원 차원에서도 테슈케라고 하는 학자가 The Myth of 1648이라고 하는 1648의 신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크레스너라고 하는 학자는 주권, 조직화된 위선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거든요. 주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정치 속에서 얼마나 조직화된 형태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책들도 이미 90년대에 이미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원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또 90년대 그 뭐 2000년대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것은 또 탈식민주의적 관점이에요. 그게 그 관점에서 이제 은폐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도식은 그 마치 서구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생해서 발생해서 마치 어른이 된 다음에 19세기에 와서 서세 동점이 되어서 지구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제국주의가 확산되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은 제국과 식민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근대성이 탄생되었고 끊임없이 그것들이 이동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캐버너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여기에는 없으니까 이거를 먼저는 좀 서구 유럽의 그 내적인 근대성의 기원의 한 측면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비판적으로 읽거나 포개서 읽으려면 다른 측면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타자를 은폐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서사들을 함께 읽어보면 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캐버너가 이제 교회가 과거에 공모했던 국가에 공모했던 것을 참여해야 됐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주로 하지는 않거든요. 주로 국가의 신학 얘기를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탈식민주의적인 은폐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신학적 논리를 제공해 가면서 제국주의적인 수탈을 해왔는지가 그쵸.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해방 철학, 그러니까 엘리케 두세르 같은 경우는 해방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사실은 지금 교종인 프란체스코 교종에도 깊이 영향을 준 그런 학자이기도 해요. 그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포개해서 읽기가 좀 재밌을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장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근데 짧은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독자들이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다면 쉬운 줄 알았더니 다시 어려운 것 같아. 아니 그 역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어려웠어. 죄송합니다. 제가 참 아니 차분하게 좀 따라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 들으면 정리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보니까는 이 정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관점의 흐름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저한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되게 좀 그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을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보수적인 곳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죠. 인디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보게 되니까는 이게 아까 저는 그러니까 그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커버가 말하는 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 되게 삶의 터전들이 파괴됐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종교라는 민명으로서 이렇게 덮어졌는지 미국 기독교에서 사실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좀 그래서 좀 좋은 거 같아요. 결국 보게 된 사람은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소민섭 박사님의 그걸 공감하면서도 요새 또 드러나는 거는 그 탈식민주의 또 신화. 또 우리 오늘 번역하는 펠리칸 때도 여기 탈식민주가 있었나 봐요. 약간 빌어먹을 탈식민주 얘기 좀 그만해라. 그거 맨날 서구가 제국주의 득이 있고 뭐 누구 압살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나 쟤네들 압살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왔겠냐고.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이제 또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그러니까 줄 세우기 그 하나의 신화인 거죠. 비판 그러니까 찬미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빛만 보고 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공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모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에이전트 각 그 행위자들의 차원에서 보면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예를 미션 영화 같은 그렇죠. 경우가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네, 보여주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이 여기는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균형 감각을 위해서라도 이제 함께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제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중간 하나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유주의를 굉장히 일률적인 용법으로 사용을 해요. 캐버너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그 18세기 자유주의가 달랐을 거고요. 19세기 자유주의가 달랐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자유주의 자체도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 등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와 17세기 자유주의는 그 간극이 너무나 큰데 사실은 캐버너가 이 간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이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뭐 또 캐버너를 번역한 사람으로서 굳이 이제 변명을 해주자면 이건 굉장히 얇은 에세이다. 얇은 에세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그 어떤 한 사상이나 이념을 이제 분할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경쟁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도 캐버너의 어떤 그 지적하는 포인트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사실 한 편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역시 뭐 수지 씨보다 저는 강의를 한 3번 반복해서 예. 틀린 거 다시 하시고 하나 더 있어요. 또 있다고? 지금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읽어볼 만한 책 얘기해 주실까요? 찬님. 저는 어쨌든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책은 급진정통주의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교회론 결국엔 교회론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정치신학책이고 결국에는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론이 좀 느낌이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개신교 분들은 교회론 하면은 우리 교회 딱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 하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근데 이 가톨릭 교회론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뭐라 해야 되나 대한 사회 어떤 커뮤니티로서의 정말 그러니까 그 소사이어티로서의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이 전에 모태가 되는 어떤 그 급진정통주의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번에 번역된 신학과 사회이론이라는 존 밀뱅크의 차기 사회 이론인 이유가 결국에는 그 신학적인 것이 이 사회와 연결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사회와 결국에 맞짱을 뜨는 약간 맞짱을 뜨거나 대립을 뜨거나 뭐 어쨌든 전환시키거나 하는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에 그거에 총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감각을 교회론 그리고 교회론에서도 핵심은 성찬이다. 근데 요 부분을 좀 더 잘 좀 감각을 좀 개신교 독자분들은 익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앙리도 리방 말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 교회의 핵심은 예배, 뭐 여기까지는 공감하더라도 예배의 핵심이 성찬이다. 이러면 이제 아마 개신교 독자들은 왜 성찬이 지금 설교 아닌가 이게 뭐 이렇게 일단은 성찬이 그렇게 매주 그렇죠. 있지 않은 교회가 많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 캐버너의 논지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막 그런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가톨릭 신학의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힘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신학에 조금 있고 왔던 교회의 어떤 이 거대함. 교회라는 게 우리 생각해보면 여기 우리 마을 공동체 하나가 아니고 내가 막 난 오늘 교회 출석할까 말까 이런 작은 단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이 사회 작게는 어쩌면 작게는 사회랑 견줄 수 있는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이고 나가서는 이제 우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칼빈호가 결국엔 정치를 새롭게 정의한 게 시간과 공간을 다시 상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우주론적인 또 관점이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다시 상상하게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결을 좀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책에 대한 몇몇 평들이 나왔는데 평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하나인데 이게 그게 성찬이 그러니까 대안이 성찬이라는 건데 이게 되냐?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이게 이러면 약간 할 말 없는 게 그래서 성찬의 그러니까 그거를 성찬이 되냐 물은 거는 마치 이거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 정말 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죽었다고 구원이 되냐?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기리스도교인이나 약간 그런 게 그런 분들이 질문하면 사실은 그 질문은 그럴 수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네. 그게 우리한테 지금 왜 되냐? 네. 캐버너는 지금 나름대로 신학적 답을 제시하는 건데 그분이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안에 지금 기독교적인 어떤 사유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일관적인 신학적 사유라는 걸 하고 있는 건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거,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줄 책은 저는 자꾸 비하책을 홍보해서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의미가 이 책과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가 어떤 생각에 대한 역사적 검토 버전이라면 이 책이 정치적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의 시민과 지상의 시민 그 역사의 의미에서 굉장히 과거의 의미에서 굉장히 주된 테마가 과연 이 그리스도교는 자기 스스로를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의 시민이 아닌 다른 어딘가의 시민으로 자신을 교정하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이 세상의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고민 속에서 모든 교리가 나왔다고 로얄랩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캐버너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가 근대 국가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고 뭔가 하나님대로 드러나는 이 성찬과 그것이 역사하시는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이 이렇으니까 그것을 감각을 되새겨서 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여기서 흐르는 일관적인 어떤 그 생각이 그 키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과거의 의미 좀 다시 보시고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진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버너가 제시한 핵심 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국가의 제자도의 그렇죠. 대립이잖아요. 국가의 그러니까 제자도는 시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조금 단순화시키면
이 땅의 시민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혹은 네.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이 땅의 시민 그래서 네. 디사이플십과 시티즌십의 네. 뭐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되냐라고 했었던 그 질문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질문이 계속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에 네. 그러니까 그 전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불가분의 관계고 이른바 더러운 손을 안 묻혀서는 정치라는 건 안 된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다시 되묻고 있거든요. 네. 캐버너는 그렇죠. 그 폭력의 존재론 그 자체가 과연 불가피한 거냐? 네. 네. 악이 필연적이고 그 정치 영역에서 폭력적인 것이 불가피한 거냐? 그렇죠. 네. 라고 한 것을 되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되묻고 있을 때 어떤 신앙적 실천과 혹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저는 그 발언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진짜 그런가? 라는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현실의 네. 세계 안에서. 근데 이건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정치와 도덕의 관계와도 그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덕적, 신학적 담론이 정치 세계에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의 영역과는 상당히 좀 분리되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라는 그 어떤 그 굉장히 경쟁하는 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고전 정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뭐 그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겠죠. 분리될 수 그러니까 없다고 뭐 이야기하겠죠. 그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정의는 강자의 편일 뿐이다. 그리고 정의는 강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소피스트들의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렇지 않다. 그 다른 그 현실 세계가 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와 도덕 혹은 정치와 가치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근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키아벨리라든지 베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논의를 참조를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주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첩보 활동, 기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선전하는 거 프로파간다 조작이잖아요. 전쟁 그거 살육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덕의 영역으로 그 평가에서는 그건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화해시키면 안 된다. 오히려 분리시키고 구분해야 된다. 라는 입장 역시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어떻게 보면 정치를 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막스 베버가 신념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산상수훈을 따르는 신념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정치가가 그것만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숙고해 볼 만한 그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그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에서는 너무 생각이 의외로 좀 단순 선택지가 좀 하나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게 이어졌다면 이 책은 좀 더 그 근본적인 전제 자체를 그렇죠.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말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 일제일 정체성이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암묵적으로 시티즌십, 디사이플십보다 시티즌십을 더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환기를 시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그 분명히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네. 먼저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읽어야 된다고 네. 했을 때 오히려 이 지평 자체를 우리는 네. 완전히 소고한 채로 결락시킨 채로 그렇죠. 그냥 그 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진보적인 어젠다이면 그걸 그냥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딱지를 그렇죠.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 뜻으로 그냥 네. 그냥 곧바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하나님 뜻하고 그냥 일치시켜 버리는데 네. 때로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시민 의식과 그
갈등하기도 하고 그쵸. 대립하기도 하는 어떤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무엇일까를 상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 뭐랄까 현실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그 의례 속에서 전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렇게 그 구현되고 또 그것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질문한다는 점은 캐버너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뭐 예를 들면 뭐 공산권 무너진 다음에 하벨 같은 경우에 반정치적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단순히 폭력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치와 도덕을 그냥 분리시키는 게 끝난 논의는 아니고 여전히 또 어떤 계기가 형성이 되면 도덕담론이나 신학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정치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성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다.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다른 비판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책 같이 읽으면 좋을까요? 워낙 두 분이 이렇게 워낙 전문적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가볍게 얘기를 하면 해주세요. 네. 저는 옹기니의 말을 읽다가 너무 좋았던 게 마지막에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루이스 영광의 무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 문장 인용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그 문장 부분이 사실 백미긴 한데 영광의 무게 그 책 앞부분에 이게 하나의 설교거든요. 한번 많이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저는 어쨌든 저한테는 인간의 의미를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와닿고 여기 보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시금 그리스도교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숙고하게 해주는 책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를 살펴봤습니다. 이래저래 정치로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요. 저희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분들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풍요로운 독서 여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